2003년 6월 2일 한국 해군이 조용히 사업단을 세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미국이 수십 년,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 독점한 기술, 핵연료 공급도 미국의 허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 사업단은 해체됐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025년 11월 트럼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그 문 앞까지 왔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도쿄는 그날도 바빴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오전 신주쿠 편집부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세 번째 커피를 마시면서 마감 원고를 검토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오른쪽 구석에 속보 알림이 하나 떴어요.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 미국,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번조 공식 승인.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3번 읽었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 반응은 피식이었어요. 저는 27년째 방위 전문 기자입니다. 일본의 상자위대에서 7년을 복무하고 전역한 뒤 이 자리에 앉았어요. 잠수함 전력만 해도 15년 넘게 취재해왔죠. 그러니 이 분야에서 뭐가 되는 얘기고 뭐가 안 되는 얘기인지 몸으로 압니다.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 6분이에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 6나라가 수십 년,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서 겨우 얻어낸 기술입니다. 원자로를 잠수함 선체 안에 집어넣는다는 게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핵연료 처리, 방사선 차폐, 냉각 체계, 소음 제어까지 모든 게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하는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거든요. 한국이 거기 도전하겠다고 속보창을 닫으려는데 등 뒤에서 편집장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야자키, 봤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나카무라가 의자를 끌고 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 동작 하나가 오늘 대화가 짧지 않을 거라는 신호였어요. 특집 기사 써줘. 한국 핵잠수함 과연 가능한가? 직접 가서 취재해봐. 저는 잠깐 나카무라를 바라봤습니다. 27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에요. 편집장이 직접 옆에 앉아서 취재를 지시할 때는 그냥 기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독자들이 기다리는 기사, 아니면 누군가 불편해할 기사라는 뜻이에요. 방위저널 구독자 상당수가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자위대 출신이거든요. 한국 핵잠수함 특집이라는 건 그쪽에서 예민하게 볼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1월 호. 시간 넉넉해. 나카무라가 일어서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미야자키, 선입견 빼고 봐줘. 우리 독자들은 사실 필요한 거야. 위안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한미 팩트시트 원문을 찾아서 읽었어요. 영어 문서였지만 핵심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승인, 연료 조달, 협력, 외교 문서 특유의 건조한 단어들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어요. 미국이 핵연료를 쥐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농축우라늄을 공급하는 나라가 결국 핵잠수함의 열쇠를 쥔 나라거든요. 그 미국이 한국에 그 열쇠를 건네겠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왔어요. 2024년 6월만 해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핵잠 도입론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고작 1년 반이 지났는데 문이 열렸어요. 무언가 바뀐 거였습니다. 미국 안에서, 아니면 한국 안에서, 아니면 둘 다에서. 저는 취재 노트를 새로 열었어요. 첫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왜 지금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됐는가? 그리고 그 아래에 두 번째 줄을 적었죠. 그리고 과연 만들 수 있는가? 빗소리가 창밖에서 계속 들렸어요. 인천행 항공편을 검색하면서 저는 솔직히 기사 결론을 이미 어느 정도 그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시간이 문제다. 20년은 걸릴 것이다. 아니 어쩌면 더. 일본도 핵잠수함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한국이라고 다를 게 없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항공권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어요. 결론을 먼저 정해두고 취재를 떠났다는 것. 그 실수가 얼마나 컸는지는 한국 땅을 밟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사흘 뒤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의 11월은 도쿄보다 더 추웠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잿빛 하늘 아래 강물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 너머로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 풍경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취재로 서울을 오간 게 벌써 12번째였거든요. 숙소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취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특집. 접근 방식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공식 루트, 한국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련 연구소. 다른 하나는 현장 루트, 실제 잠수함을 만드는 곳, 아는 사람, 발로 뛰는 취재. 공식 루트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 등록을 해둔 게 있어서 담당자에게 연락했어요. 핵잠수함 관련 공식 브리핑이나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답변이 빠르게 왔어요.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라 공개 가능한 세부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추후 공식 발표 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예상한 답이었습니다. 이런 초기 단계에서 외국 기자한테 내부 내용을 공개할 리 없죠. 저는 노트에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현장 루트. 여기서 도움이 된 건 오래된 인맥이었습니다. 10년 전 도쿄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세미나에서 만난 한국해군 출신 예비역이 있었어요. 이름은 박성준. 지금은 서울 소재 해양안보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반갑게 받았어요. 미야자키 상, 핵잠 취재하러 왔군요. 예상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이 요즘 많이 연락해요. 많이요? 한미 팩트시트 나온 뒤로 꽤 됩니다. 독일, 프랑스, 호주도 왔어요. 그 말이 예상이었습니다. 유럽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저는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박 선생님,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실제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전화 너머로 짧은 웃음이 들렸어요. 미야자키 상,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군데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딥니까?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한국 남쪽 끝에 있는 섬이었어요. 하나오션 조선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핵잠수함 취재를 하러 왔는데 조선소를 먼저 가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답이 거기 있거든요. 기술 문서보다 더 설득력 있는 답이요. 박성준은 말을 아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보면 안다고만 했죠. 저는 그게 조금 답답했지만 일정을 바꿨어요. 서울 취재를 뒤로 미루고 거제도행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한국 잠수함 역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긴 역사였어요. 1990년대 초 독일에서 기술을 들여와 장보고급 잠수함을 처음 건조했고 이후 기술을 내재화해서 손원일급을 직접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도산한 창호함, 배수량 3,000톤급,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탑재 능력을 갖춘 재래식 잠수함이었어요. 숫자들을 보면서 저는 인정했습니다.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 한국의 성장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이라고. 그런데 재래식과 해추진 사이의 벽은 차원이 달랐어요. 그 벽을 넘으려면 잠수함 기술만으론 안 됩니다. 원자력 기술, 핵연료 처리, 방사선 차폐 설계까지 전혀 다른 영역의 기술이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화면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박성준이 거제도를 먼저 가보라고 한 이유가 뭘까? 조선소에 가면 뭘 볼 수 있는 걸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제도까지는 버스로 5시간이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남해안 쪽으로 접어들자 풍경이 바뀌었어요. 산과 바다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11월의 남해는 잿빛이었지만 물빛이 깊었어요. 버스 안에서 노트를 펼쳐놓고 사전조사 자료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입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특수선, 그리고 잠수함, 장보고급부터 도산한 창호함까지 한국 잠수함 대부분이 이곳에서 만들어졌어요. 조선소 정문 앞에서 박성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먼저 내려와 있었더군요.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그의 얼굴을 살폈어요. 10년 전 도쿄에서 봤을 때보다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뭔가를 오래 들여다본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오늘은 내부 시설 참관이 아닙니다. 그건 공식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요. 오늘은 그냥 바깥에서 보는 겁니다. 바깥에서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조선소 외곽 도로를 따라 걸었어요. 철조망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높이가 어림잡아 100m는 넘어 보였어요. 그 아래로 선체 구조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조선소도 가봤고 독일 TKMS도 가봤는데 이 규모는 달랐어요. 박성준이 크레인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크레인 하나가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가 수천 톤입니다.
핵잠수함 선체를 저 크레인으로 올립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렌즈 속 풍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레인이 크다고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 인프라는 시작일 뿐이에요. 박 선생님, 설비가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원자로를 다룬 경험이 없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박성준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미야자키 상, 한국 원전이 몇 기인지 아세요? 저는 잠깐 기억을 더듬었어요. 20기 남짓 아닙니까? 24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체코, 폴란드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어요. 설계부터 건설, 운영, 유지보수까지 통째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원전 수출 이야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핵잠수함과 연결된다는 생각을 깊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성준이 말을 이었어요. 원자로를 설계하고 핵연료를 다루고 냉각 체계를 운용하는 기술. 원전에서 이미 수십 년간 해온 겁니다.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지상 원전과 설계가 다르지만 기반이 되는 원자력 기술은 같아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메모를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조선소 인근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성준이 자료 하나를 꺼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자료였습니다. 소형 원자로 개발 현황이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가 있어요.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상당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서 읽었어요. 빼곡한 기술 용어들이었지만 핵심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소형화된 원자로, 전홍축 우라늄 연료, 장주기 운전 설계. 숫자들이 예상보다 구체적이었어요. 카페 창밖으로 조선소 크레인이 보였어요. 하늘을 찌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크레인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아주 조금. 아직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도 조금 어려워졌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성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만나볼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오션에서 잠수함 설계를 15년째 해온 엔지니어라고 했어요. 이름은 정우진. 공식 인터뷰가 아니라 비공식 자리였습니다. 회사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일식 식당이었습니다. 일식 식당을 고른 건 제 편의를 배려한 거겠죠. 들어서자 박성준과 정우진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정우진은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악수를 나눴을 때 손이 거칠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오래 잡은 손이었어요. 말수가 적어 보였는데 그게 내성적인 게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분위기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정 선생님, 핵잠수함 설계를 재래식, 잠수함 경험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이어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저는 멈췄어요. 예상한 답이 아니었거든요. 재래식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은 설계 철학 자체가 달라요. 재래식은 조용히 숨는데 최적화돼 있습니다. 핵추진은 오래, 멀리 가는데 최적화돼 있어요. 선체 구조, 소음 처리, 내부 배치가 전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재래식 경험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정우진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없진 않습니다. 잠수함이라는 물건 자체를 이해하는 경험은 어디서나 쓰입니다. 물속에서 압력을 견디는 선체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소음을 어떻게 줄이는지, 승조원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기반이 없으면 핵잠수함 설계도 뿌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딥니까? 원자로입니까? 정우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통합입니다. 통합이요? 원자로 따로, 선체 따로, 추진 체계 따로 만드는 건 각각의 전문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셋을 하나의 잠수함 안에 집어넣어서 물속 300m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핵잠수함의 진짜 난관입니다. 세계 6나라만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 통합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우진이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말보다 더 무거웠어요. 23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박성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362 사업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비밀리에 추진됐던 핵잠수함 개발 사업. 1년도 안 돼서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체됐잖아요. 정우진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사업단은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이 식당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는 펜을 다시 들었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흩어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우진이 대답하기 전에 음식이 나왔어요. 그는 젓가락을 들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업단이 없어져도 공부는 멈추지 않거든요. 원자력 연구원으로 간 사람, 조선소로 간 사람, 대학으로 간 사람, 각자 자기 자리에서 계속했습니다. 23년 동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젓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23년. 사업단은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준비했다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적어놓은 문장들이 처음 도쿄에서 그렸던 기사 방향과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어요. 박성준과 헤어지고 혼자 걸었습니다. 마포 강변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바람이 차가웠어요. 외투깃을 세우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적어놓은 문장들을 읽었어요. 정우진이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사업단은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 문장 아래에 저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내 전제가 틀렸다. 저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선언했지만 현실적으로 20년은 걸릴 것이다.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 이게 제 전제였어요. 27년 경력이 만들어준 판단이었죠.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어요. 흔들린다고 해서 전제를 버려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만난 한두 사람의 말이 27년 경력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정우진이 한 말도 결국 희망 섞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엔지니어는 자기 나라 기술을 믿고 싶어 하거든요. 그건 인지상정이죠. 저는 반대쪽 논리를 떠올렸어요. 핵잠수함 6나라가 왜 6나라뿐인지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핵연료 문제입니다. 농축우라늄은 아무 나라나 가질 수 없어요. 핵비확산 체계 안에서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연료를 공급받는다 해도 그 의존 구조는 영원히 남아있어요. 둘째, 경험이 없습니다. 함정용 원자로를 실제로 운용해본 적이 없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물속 300m에서 원자로를 돌린다는 건 지상 원전과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셋째, 시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20년입니다. 그 사이 안보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예산이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고 정권이 몇 번 바뀔지 모릅니다. 논리가 정리됐어요. 기사 방향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성은 인정하되 현실적 난관을 중심으로 쓰면 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강에서 눈을 거두려는데 문득 정우진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담배를 피우려고 잠깐 멈췄을 때 혼잣말처럼 했던 말이었어요. 미야자키 상, 일본도 핵잠수함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일본도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강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걸으면서 내일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박성준이 362 사업 관련 자료를 더 구해주겠다고 했어요. 23년 전 그 사업단에서 실제로 일했던 사람을 연결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론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강 벤치에서 일어서면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만나봐야겠다. 직접 들어야겠다. 23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진 사람의 이야기를. 기사 방향은 아직 바꾸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론을 확정하기 전에 한 가지는 더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박성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362 사업 관계자, 만날 수 있으면 연결해 주십시오.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분 계십니다. 쉽지 않은 분인데 한번 연락해 볼게요. 쉽지 않은 분.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기에 쉽지 않다는 건지. 호텔 방에 들어와 외투를 걸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23년. 그 시간이 어떤 무게인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 한쪽을 건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정확히 몰랐습니다. 362 사업 관계자를 만나기로 한 건 사흘 뒤였습니다. 박성준이 연결해준 사람은 예상과 달랐어요. 70대 초반의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재영. 2003년 362 사업단에서 원자로 설계 파트를 맡았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대전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대전에 있거든요. 대전까지 KTX로 내려갔어요.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밭이 펼쳐지다가 산이 나오고 다시 논밭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신칸센 창밖 풍경과 묘하게 비슷했어요. 다르면서도 비슷한 나라. 한국이 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대전 시내 작은 찻집이었어요. 들어서자
최재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군인이나 연구자 특유의 자세였어요. 목례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네, 방위저널에서 왔습니다. 한국 핵잠수함 취재 중입니다. 최재영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어요. 362 사업단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이셨습니까? 원자로 기본 설계 파트였습니다. 잠수함에 들어갈 소형 원자로를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지 기초 설계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 사업이 1년도 안 돼 해체됐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시선이 탁자 위 어딘가에 머물렀습니다. 허탈했죠.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20대 후반이었어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막 경력을 쌓기 시작할 때였는데 나라가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해서 사업단에 지원했습니다. 설레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끝났죠. 예산이 없었고 이지스함이 더 급하다고 했고 미국 눈치도 봐야 했으니까요. 그 뒤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재영이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연구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형 원자로 연구를 계속했어요. 핵잠용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요. 그래도 어차피 같은 기술이거든요. 소형화, 장주기 운전, 냉각 체계. 이름만 다를 뿐 방향은 같았습니다. 23년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담하게. 저만이 아닙니다. 사업단 출신들이 각자 자리에서 계속했어요. 원자력연구원, 조선소, 방산업체, 대학. 공식 사업이 없어도 사람들은 공부를 멈추지 않거든요. 언젠가 다시 기회가 올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물었어요. 올 거라고 확신하셨습니까? 23년이 긴 시간인데요. 최재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츰 너머로 대전의 가을 거리가 보였어요. 확신이요. 글쎄요. 확신이라기보다는 포기를 안 했다는 게 맞겠죠. 북한 잠수함이 계속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중국도요. 디젤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다시 열릴 수밖에 없는 문이었어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 문이 이번에 열렸습니다. 네. 그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엷은 웃음이었어요. 기쁨이라기보다는 긴 기다림이 끝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오면서 저는 대전거리를 걸었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걸으면서 최재영의 말을 되새겼어요. 포기를 안 했다는 게 맞겠죠.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23년입니다. 공식 사업도 없고 예산도 없고 미국의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했다는 거였어요. 그게 단순한 집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23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취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박성준에게 전화를 했어요. 최재영 선생님 만나고 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23년이라는 게 어떤 무게인지 조금 실감이 났어요. 전화 너머로 박성준이 말했어요. 미야자키 상, 한 군데 더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요? 이번엔 진해입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 근처에 아는 분이 있어요. 현역은 아니고 최근에 전역한 잠수함 함장 출신입니다. 핵잠수함이 왜 필요한지 가장 현실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정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미 서울, 거제, 대전을 돌았어요. 진해까지 가면 일주일이 훌쩍 넘습니다. 나카무라 편집장은 내년 1월호까지 시간이 있다고 했지만 기사 반응이 자꾸 흔들리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박성준이 현실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기술 이야기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현장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다 속에서 잠수함을 운용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진해로 가겠습니다. 이틀 뒤 진해로 내려갔어요. 박성준이 소개한 사람은 오세준이라는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올해 61살, 30년을 잠수함에서 보낸 사람이었어요. 손원 1급부터 도산한 창호함까지 여러 함종을 탔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진해 해안가 작은 횟집이었어요. 들어서자 오세준이 이미 소주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눈빛이 강했어요. 낯선 사람을 재는 눈빛이었죠.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가 명함을 보더니 말했어요. 일본 기자군요. 네. 잠수함 취재는 해봤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부대 취재를 2차례 했습니다. 오야시오급, 소류급을 받습니다. 그가 소주를 한 잔 따르면서 말했어요.
소류급이라 좋은 배죠.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입니까? 스노클링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해요. 그 순간 노출됩니다. 아무리 조용한 잠수함도 스노클링 중에는 탐지될 수 있어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추지는 그게 없습니다. 원자로가 돌아가는 한 내려가 있을 수 있어요.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요. 북한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올라와야 한다면 추적이 끊기는 겁니다. 오세준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그 한계 안에서 일했습니다. 기술로 극복하려 했고 훈련으로 메우려 했어요. 그런데 구조적인 한계는 구조를 바꿔야 넘을 수 있거든요. 한국 해군이 핵잠수함을 원한 게 얼마나 됩니까? 오세준이 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초임, 장교 시절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30년 넘었죠. 위에서는 미국 눈치 보느라 공식적으로 말을 못했지만 현장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디젤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지네만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바다가 잔잔했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잠수함이 자망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기술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생각했어요. 23년. 연구자들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기술적 완성에 대한 열망만은 아니었을 거였습니다. 바닷속에서 30년을 보낸 오세준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구조적 한계를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기술과 현장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23년 동안. 오세준이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면서 말했어요. 미야자키 상, 이번에 문이 열렸잖아요. 저는 솔직히 살면서 이날이 올 거라고 반은 믿었고 반은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그 말 뒤로 횟집이 조용해졌어요. 파도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더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싶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편집 후에 중간 보고 전화를 했어요. 나카무라가 받았습니다. 어때? 기사 방향 잡혔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 정리 중입니다. 전화 너머로 나카무라가 웃었어요. 미야자키, 그 말하는 거 15년 만에 처음 듣는다. 보통 사흘이면 방향 나오는 사람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호텔 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재형의 말, 정우진의 말, 오세준의 말. 사업단은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통합이 핵잠수함의 진짜 난관입니다. 살면서 이날이 올 거라고 반은 믿었고 반은 안 믿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처음 도쿄에서 그렸던 기사 틀에 끼워 맞추려 했어요. 한계를 중심으로, 현실적 난관을 중심으로. 그런데 끼워지지 않았습니다. 말들이 그 틀보다 컸어요. 그날 오후 박성준이 새로운 자료를 보내왔어요. 한국 해군이 캐나다 빅토리아 기지에서 진행한 연합훈련 관련 자료였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참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료를 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 배수량 기준으로 일본 소류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탑재 능력이 달랐습니다.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 6기. 재래식 잠수함에 전략 무기를 탑재한다는 발상 자체가 독특했어요. 그리고 자료 끝에 캐나다 현지 언론 보도 링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클릭했어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빅토리아 입항. 캐나다 해군 관계자들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 기사 본문을 읽었어요. 캐나다 해군 대령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과 기동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예상보다 훨씬. 저는 그 표현을 2번 읽었어요. 캐나다 해군이 예상을 낮게 잡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 나서 말을 바꿨다는 거였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릴 때와 지금 제 노트 사이에도 같은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준을 만났어요. 서울 시내 카페였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도산안창호함 캐나다 훈련 기사도 봤어요. 박성준이 커피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재래식과 해추진 사이 벽은 여전히 큽니다.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고 보세요? 박성준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야자키 상, 한국이 원전 기술을 처음 도입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1970년대 후반이죠. 고리 원전이 197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어요. 45년 만에요. 기술을 들여와서 내재화하고 결국 수출까지 한 겁니다.
핵잠수함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바쁜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45년 전엔 어떤 모습이었을지 잠깐 상상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돌아와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펼쳐놓고 처음 페이지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도쿄에서 속보를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 들은 말들, 바뀐 것들. 무리다, 아직은. 처음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가능하다 라고 확신하는 것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제가 있었어요. 그게 불편했습니다. 27년 경력에서 이런 중간 지점에 서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서울 취재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 노트북을 열었는데 화면 속 기사들이 전과 다르게 읽혔어요. 한국 방산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숫자와 스펙 중심으로 읽었는데 이번엔 행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보고엔 사업 기본 계획 수립 중. 배수량 8,000톤급 이상 검토. 3척 이상 건조 목표. 8,000톤. 저는 그 숫자를 멈춰서 봤어요. 현재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이 10,000톤급입니다. 영국 아스투트급이 7,600톤. 한국이 목표로 하는 8,000톤은 영국 수준이었어요. 첫 번째 핵잠수함 목표 배수량으로는 매우 공격적인 수치였습니다. 그날 오후 박성준이 마지막으로 연결해준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이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들어오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오래 조심스럽게 일해온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소형 원자로 개발 현황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공개된 범위 안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전홍축 우라늄 기반 소형 원자로 핵심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기초 설계 단계를 넘어섰다고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표현을 들으면서 최재형을 떠올렸습니다. 23년 동안 각자 자리에서 계속했다던 말이요. 이 사람도 그중 하나일 거였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딥니까? 그가 잠깐 생각했어요. 냉각 체계입니다. 지상 원전은 냉각수를 외부에서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잠수함은 밀폐된 공간에서 원자로 열을 처리해야 합니다. 자연대류 방식이냐, 강제순환 방식이냐. 그 선택 하나가 잠수함 소음과 직결돼요. 소음이 커지면 잠수함의 생존성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물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잠깐. 해결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이상은 공개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결 방향은 잡혀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혼자 걸었습니다. 을지로 쪽 거리였어요. 오후 햇살이 건물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어요. 최재형. 23년을 포기하지 않고 원자로 연구를 이어온 사람. 정우진. 잠수함 선체 설계 15년. 통합의 어려움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 오세준. 30년을 바닷속에서 보내며 디젤의 한계를 몸으로 안 사람. 이름 모를 원자력 연구원. 냉각 체계 해결 방향이 잡혔다고 한 사람.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연결돼 있었습니다. 연구원이 원자로를 설계하면 엔지니어가 선체에 집어넣고 함장이 바다에서 운용한다. 그 사슬이 23년 동안 공식 사업 없이도 각자 자리에서 이어져 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처음에 제가 그린 기사는 이랬습니다. 선언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술 격차가 크다. 시간이 걸린다. 그 틀에서 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틀이 너무 좁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2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온 나라가 드디어 문을 열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지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서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기사 제목을 다시 썼어요. 한국 핵잠수함 가능한가?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어요. 23년이 만든 문. 그 제목을 쓰고 나서 잠시 바라봤어요. 처음 도쿄에서 항공권을 예매할 때에 제가 이 제목을 봤다면 피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기사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카무라가 아니었습니다. 편집부 국장 오가와였어요. 나카무라 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오가와가 직접 전화를 한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미야자키-상, 취재 잘 되고 있어요? 네, 방향이 잡혔습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저는 설명했어요. 23년의 역사,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기술이 아닌 의지의 이야기. 오가와가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오가와가 말했습니다. 미야자키-상, 좋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그 기사가 날았을 때 우리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방위저널 구독자 상당수가 자위대 출신이고 방위성 관계자들이잖아요. 한국 핵잠수함 23년 집념이라는 기사를 그쪽에서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가와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면 동북아 전력 균형이 바뀝니다. 그걸 우리 잡지가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기사를 냈을 때 방위성에서 어떻게 볼지, 광고주 중에 방산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편집 방향 수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다만 균형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한국 핵잠수함의 가능성만 부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국 우려, 현실적 난관도 충분히 담아줘요. 그게 저널리즘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균형. 저널리즘의 기본이죠.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가와의 말이 틀리지 않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한 걸까? 생각해봤어요. 균형이라는 말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균형을 요청하는 타이밍이 문제였어요. 제가 기사 방향을 바꿨다고 말한 직후에 그 전화가 왔거든요. 방위성 눈치, 광고주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 직후였어요. 이게 편집 방향 조정인지 아니면 기사를 약하게 만들라는 신호인지 저는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성준을 만났어요.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박성준이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미야자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압박은 한국 기자들도 받습니다. 한국 방산 기사 쓸 때 방위사업청이 좋아할 방향, 싫어할 방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박성준이 커피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쓰고 싶은 걸 씁니다. 독자가 판단하게 하는 거죠. 기자가 미리 겁먹으면 독자한테 도달하는 진실이 절반이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나카무라가 처음 취재 지시를 내릴 때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선입견 빼고 봐줘. 우리 독자들은 사실이 필요한 거야. 위안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위에서 온 전화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 쓴 기사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23년이 만든 문. 저는 그 제목을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우지 않았어요. 대신 새 페이지를 열어서 오가와가 말한 균형 항목들을 적었습니다. 핵연료 의존 구조, 미국 의회 승인 변수, 주변국 우려, 기술 완성까지의 시간. 이것들도 사실이에요.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이 23년의 이야기를 덮어서는 안 됐어요. 저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가는 동안 계속 썼습니다. 균형을 맞추면서도 23년이 만든 문을 정면으로 보는 기사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기사 초고를 절반쯤 썼을 때였습니다. 도쿄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나카무라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나카무라가 밤 10시가 넘어서 전화를 하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미야자키, 오늘 오가와 국장이랑 통화했지? 네, 나도 들었어. 그리고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들었어요. 기사 방향 말이야. 미야자키, 나는 내 판단을 믿어. 그런데 이번 건 좀 복잡한 상황이 됐어. 무슨 상황입니까? 나카무라가 잠깐 뜸을 들였어요. 그 침묵이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방위성 쪽에서 비공식으로 연락이 왔어. 방위저널이 한국 핵잠수함 특집을 긍정적 논조로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들어간 모양이야. 불편하다는 뉘앙스로 연락이 왔어. 저는 멈췄습니다. 방위성이 편집에 개입한다는 겁니까? 개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 그냥 불편하다는 거지. 그런데 미야자키, 우리 잡지 예산 중 방위성 관련 광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호 특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음 연도 광고 계약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오가와 국장도 그걸 걱정하는 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어요. 며칠 전까지 이 하늘을 보면서 기사 방향이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하늘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나카무라, 저는 23년을 준비해온 사람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미야자키, 기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쓰되 논조를 조금 조정해줘. 가능성과 한계를 50대 50으로. 한국이 대단하다는 인상보다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인상으로. 50대 50. 저는 그 말을 머릿속에서 굴렸어요.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본 것들은 50대 50이 아니었어요. 기술적 난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23년 동안 준비해온 무게는 그 난관들보다 무거웠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어요. 절반쯤 쓴 초고가 거기 있었습니다. 23년이 만든 문이라는 제목이 화면 상단에 있었어요. 저는 그 제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50대 50으로 쓰면 기사는 나갑니다. 광고 계약도 유지됩니다. 나카무라도 편안해지고 오가와도 편안해지겠죠. 그런데 최재형이 23년 동안 이어온 것, 오세준이 30년 동안 바닷속에서 느낀 것, 그 무게가 희석됩니다. 독자들은 그 희석된 버전을 읽겠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었어요. 아래로 자동차 불빛들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이 취재를 후회했어요.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됐습니다. 도쿄에서 자료만 보고 썼으면 됐어요. 무리다, 아직은. 그 결론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불편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왔습니다. 만났어요. 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알고 나면 모른 척할 수 없거든요.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박성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십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답장이 늦게 왔어요.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됩니다. 아침 8시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다시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카무라의 말이 맴돌았어요. 논조를 조금 조정해줘. 50대 50으로. 그 말이 자꾸 귓가에 걸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잠이 든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어요. 그리고 5시에 깼습니다. 알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이 창밖에 희미한 빛을 받아 어슴푸레했어요. 서울의 새벽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은 열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적는 게 생각을 정리하는데 더 잘 맞는 사람이거든요. 첫 페이지를 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날 적은 첫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지금 핵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됐는가? 그리고 과연 만들 수 있는가? 그 두 문장 아래로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의 말이 가득 차 있었어요. 최재형, 정우진, 오세준, 이름 모를 원자력 연구원, 박성준. 저는 그 말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저한테 좋은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물어봤고 사실을 말해줬어요. 취재원이 기자한테 할 수 있는 건 그게 전부거든요. 나머지는 기자 몫입니다. 저는 노트 3페이지를 펼쳤어요. 두 칸을 나눴습니다. 왼쪽에 쓸 이유, 오른쪽에 쓰지 말아야 할 이유. 왼쪽 칸부터 채웠어요. 23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이다. 최재형의 말, 정우진의 말, 오세준의 말. 전부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이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45년 만에 수출 수준에 도달했다. 도산한 창호함은 캐나다에서 예상을 뛰어넘었다. 소형 원자로 냉각 체계 해결 방향이 잡혀 있다. 오른쪽 칸을 채웠어요. 광고 계약이 흔들릴 수 있다. 방위성이 불편해한다. 나카무라가 조정을 요청했다. 오가와가 균형을 원한다. 두 칸을 비교했습니다. 왼쪽은 취재 결과였어요. 오른쪽은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고 싶었어요. 두 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서서히 열렸어요. 하늘이 어두운 남색에서 짙은 파랑으로, 파랑에서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이 느렸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죠.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27년이었습니다. 이 일을 해온 시간이요. 그 27년 동안 제가 지켜온 게 하나 있었어요. 현장에서 본 것을 쓴다. 들은 것을 쓴다. 그게 기자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해야 하는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린 건 어젯밤이 처음이었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그게 두려웠습니다. 취재 결과가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 결과를 압박 앞에서 희석하려 했던 제가 두려웠어요. 한순간이었지만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게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아침 8시에 박성준을 만나러 가야 했어요. 나가기 전에 책상 위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왼쪽 칸과 오른쪽 칸. 저는 볼펜을 들었어요. 오른쪽 칸 전체에 사선을 그었습니다. 천천히, 한 번에. 그리고 호텔 문을 열었어요. 박성준은 호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 그가 손을 들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꺼냈습니다. 방위성의 비공식 연락, 나카무라의 전화, 오가와의 요청. 박성준이 조용히 들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제가 말을 마치자 그가 말했어요. 미야자키-상,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겁니까?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27년 동안 혼자 결정해왔는데 이번엔 혼자 하기 전에 한번 소리 내고 싶었습니다. 박성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쓰실 겁니까? 처음 제목대로 씁니다. 23년이 만든 문. 난관도 담겠습니다. 해견료 의존 구조, 미국 의회 승인 변수, 기술 완성까지의 시간. 전부 담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23년의 무게를 덮지 않도록 쓸 겁니다. 박성준이 커피를 마셨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비어있지 않았어요. 뭔가를 생각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미야자키-상,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가보실 수 있습니까? 어딥니까? 창원입니다. 정확히는 진해 해군 잠수함사령부 근처예요. 한 분을 더 만나셨으면 합니다. 또요? 저는 웃었어요. 박성준도 웃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만나고 나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어떤 분입니까? 그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362 사업단이 해체됐을 때 사업단장이었던 분입니다. 지금은 80대 초반이세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외부 만남을 거의 안 하시는데 박성준 상 부탁이라면 한번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362 사업단장. 23년 전 그 사업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해체를 맞이한 사람. 언제 가면 됩니까? 내일 오전입니다. 다음 날 창원으로 내려갔어요. 박성준과 함께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해안가 쪽으로 이동했어요. 작은 주택가였습니다. 단독주택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문강호 전 사업단장은 거실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8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마른 체형이었어요. 걸음이 느렸지만 악수하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그가 먼저 말했어요. 일본에서 왔다고요. 네. 방위 전문 기자입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보고엔 기사 쓰려고요? 네. 그 배경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문강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실 창으로 진해만이 보였습니다. 겨울 바다가 잿빛이었어요. 362 사업단이 해체됐을 때 어떠셨습니까? 그가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밀어붙일 수 없었고 예산도 한계가 있었어요. 해체는 필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비공식으로요.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 사업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이 일이 언젠가 다시 열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계속한 거죠. 제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이 열렸습니다. 어떠십니까? 문강호가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진해만이 잔잔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그가 말했어요. 목이 매더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네 글자가 지금까지 들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23년을 기다린 사람이 그 문이 열리는 걸 봤을 때의 감정이 네 글자에 다 들어 있었거든요. 목이 매더군요. 저는 노트에 그 말을 적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어요. 더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진해만이 보였어요. 잿빛 겨울 바다였습니다. 저 바다 아래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잠수함이 자망하고 있을 거였어요. 디젤의 한계 안에서 조용히 버티고 있는 배가요. 그리고 몇 년 뒤 그 바다 아래를 다른 종류의 배가 지나갈 겁니다. 서울로 돌아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오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어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강호의 네 글자가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목이 매더군요. 그 말을 들고 기사를 쓰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였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23년이 만든 문 한국 해추진 잠수함 장보고엔의 뿌리를 찾아서. 그리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첫 문단은 362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비밀리에 세워진 사업단. 1년도 안 돼 해체된 계획.
그런데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 최재형이 23년 동안 이어온 원자로 연구, 정우진이 설계한 선체 기술, 오세준이 30년 동안 바다에서 몸으로 알아온 한계, 그리고 이름 모를 연구원이 말한 한마디. 해결 방향은 잡혀 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2번 멈췄어요. 첫 번째는 난관을 쓸 때였습니다. 핵연료 의존 구조, 미국 의회 승인 변수, 기술 통합의 어려움. 이것들을 빼지 않았어요.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난관들 앞에 23년의 무게를 먼저 쌓았어요. 난관이 마지막 인상이 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일본 이야기를 쓸 때였습니다. 저는 기사 안에 딱 한 문단을 넣었어요. 일본도 핵잠수함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23년 뒤 어디 있는가? 그 문단을 쓰고 나서 2번 지우려 했어요. 너무 직접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살려뒀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새벽 2시가 넘어서 초고가 완성됐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나서 잠깐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에게 파일을 보냈어요. 짧은 메모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초고입니다. 오가와 국장이 요청한 균형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논조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본 것을 썼습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답장은 다음 날 오전에 왔습니다. 나카무라였어요. 읽었어. 좋은 기사야. 오가와 국장한테도 올렸어. 결과는 모르겠는데 미야자키, 이게 맞는 기사야.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좋은 기사야. 이게 맞는 기사야. 2 문장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충분했어요. 그날 오후 오가와 국장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메일이었어요. 읽었습니다. 논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취재의 깊이는 인정합니다. 1월호에 싣겠습니다. 저는 메일을 보고 잠시 앉아 있었어요. 실리는 겁니다. 바뀌지 않은 채로. 그날 저녁 박성준에게 연락했어요. 기사가 실린다고 알려줬습니다. 전화 너머로 박성준이 말했어요. 미야자키 상,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었습니다. 수고는 제가 아니라 23년을 버텨온 사람들이 한 거죠. 박성준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를 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두었던 기사 제목을 다시 봤습니다. 23년이 만든 문. 그 제목 아래 문강호의 말을 다시 적었어요. 기사에는 들어갔지만 노트에 손으로 한 번 더 적고 싶었거든요. 목이 매더군요. 네 글자. 23년이 그 네 글자에 들어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온 건 2026년 1월이었습니다. 방위저널 1월호 특집. 23년이 만든 문. 표지에는 도산한 창호함 사진이 실렸어요. 진해만을 항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잿빛 바다 위에 잠수함이 조용히 떠 있는 사진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뒤 반응이 왔습니다. 예상한 반응과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섞여 있었어요. 예상한 반응은 방위성 관계자들의 불편함이었습니다. 몇몇이 나카무라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고 했어요. 논조가 지나치게 한국에 우호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가와 국장이 그 연락을 받고 나카무라에게 전달했고 나카무라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상대로야. 미야자키, 괜찮아? 괜찮습니다.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예상하지 못한 반응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메일함의 낯선 주소에서 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을 보고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문강호. 차원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어요. 80대 초반의 362사업 전 단장. 건강이 좋지 않아 외부 만남을 거의 안 하시는 분. 메일은 짧았습니다. 미야자키 기자, 기사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3년 동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준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일본 기자가요. 저는 그 메일을 읽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장들이 화면 위에 가만히 있었어요. 23년 동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준 사람이 처음입니다. 답장을 쓰려고 했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몇 번 쓰다가 지웠습니다. 결국 이렇게 썼어요. 기사를 쓴 건 제가 아닙니다. 23년을 버텨온 분들이 쓴 겁니다. 저는 받아 적은 것뿐입니다. 보내고 나서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넉 달 뒤인 2026년 5월 26일이었습니다. 도쿄 편집부 책상에 앉아서 오전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처음 한미 팩트시트 속보를 봤을 때처럼요. 대한민국 국방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공식 발표. 사업명 장보고엔 배수량 8,000톤급 3척 이상. 2030년대 중반 한번함 진수 목표.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난 11월 팩트시트 속보를 봤을 때 피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날아갔고 거제와 대전과 진해를 돌았어요. 최재형을 만났고 정우진을 만났고 오세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강호를 만났어요. 목이 매더군요. 네 글자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카무라 편집장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나카무라가 같은 속보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미야자키, 봤어? 봤습니다. 나카무라가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말했어요. 자네 1호로 기사가 지금 보니까 선행 취재였네. 배경을 제일 먼저 팠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선행이 아닙니다. 23년이 먼저였고 저는 늦게 간 겁니다. 나카무라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서 화면을 다시 봤어요. 장보고엔. 그 이름 아래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분석, 안보 전망, 주변국 반응. 수많은 기사들이 이제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사들보다 다른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보고, 신라시대 해상왕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엔. 핵을 뜻하는 뉴클리어의 첫 글자예요. 장보고엔. 한국 사람들은 이 배에 2000년 전 바다를 지배했던 사람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핵이라는 글자를 이었어요. 바다의 역사와 가장 현대적인 기술이 한 이름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폈어요. 그리고 적었습니다. 2003년 362 사업단 해체, 2025년 11월 한미 팩트시트, 2026년 5월 장보고엔 공식 발표, 23년.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11월에 서울에서 봤던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하늘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7년 동안 방위 기자로 살면서 이런 취재는 처음이었어요. 결론을 갖고 떠났다가 결론을 버리고 돌아온 취재. 현장이 제 27년을 이긴 취재. 나카무라가 처음 지시할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입견 빼고 봐줘. 우리 독자들은 사실이 필요한 거야. 위안이 아니라. 저는 선입견을 빼는 데 시간이 걸렸어요. 최재형이 23년 동안 버텨온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결국 빼고 봤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23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나라. 사업단이 해체돼도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 원자로 연구를 이어온 연구원, 선체 설계를 이어온 엔지니어, 바닷속 한계를 몸으로 알아온 함장,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다가 목이 메었던 사단장. 이 사람들이 만든 문이 2025년 11월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그 문 너머로 한국이 걸어 들어갔어요. 장보고엔. 이건 잠수함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23년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에 서서 도쿄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딘가 한국의 진해만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잠수함이 자망하고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몇 년 뒤 그 바다 아래를 다른 배가 지나갈 겁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끝 없이.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실제 뉴스를 바탕으로 만든 픽션, 즉 창작 콘텐츠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숫자에서 계속 멈췄습니다. 23년.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비밀리에 세워진 362 사업단이 1년도 안 돼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한미 팩트시트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번조를 공식 승인했어요. 그 사이에 23년이 있었습니다. 그 23년 동안 공식 사업은 없었습니다. 예산도 없었고 미국의 허가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으로 간 사람, 조선소로 간 사람, 대학으로 간 사람. 각자 자리에서 계속했어요. 언젠가 다시 열릴 문을 믿으면서요. 저는 그게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건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2026년 5월 26일 정부가 장보고엔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배수량 8,000톤급 이상, 세척 이상 건조, 2030년대 중반 한번함 진수 목표. 창군 이래 최대 방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어요.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 6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대한민국은 7번째를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이 하루아침에 열린 게 아니에요. 23년이 만든 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 미야자키 켄지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최재형, 정우진, 오세준,
문강호도 전부 가상의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은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도면을 그리고 원자로를 연구하고 바닷속에서 한계를 몸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23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승인이 없어도, 예산이 없어도, 주변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하는 것들이요. 그게 언젠가 문이 됩니다. 반드시요. 대한민국, 아직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감동 대한민국이었습니다.